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거리감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편안함을 뭉개뜨리고 남편과 결판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신우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요. 남편과 신우는 7살 차이가 났는데 엄청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엄청 의지하는 정도가 한창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신혼인 제 눈에도 거슬릴 정도였다는 게 문제지만요.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이웃분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있곤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신우한테 전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신우한테 전화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누나가 내 학비도 대주고 엄마 같은 역할을 했어. 그 뒤로 누나랑 고민 상담하게 된 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이러니까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요, 뭐. 가족끼리 우애가 좋은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은근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었죠. 특히 신우가 심해부랑 이혼하고 나서는 우리 남편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야식을 먹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었고 12시였는데 신우한테 온 전화였어요. 남편이 곧바로 전화를 받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지금 야식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투가 너무나도 다정한 것도 모자라 신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야식 먹고 있었어? 그냥 오늘 좀 힘들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올케 집에 있어? 잠깐 올케 없는 데서 전화 좀 하자. 그때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뭐라 하는지 다 들렸거든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치를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들어간 방문이 닫히자마자 뭔가 불쾌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우가 그러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서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오길 기다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남편이 통화를 하느라 1시간 넘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밥도 다 먹고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방 안에서 나왔을 때는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그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형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어? 당신은 형님하고 전화할 때마다 1시간은 기본으로 통화하더라? 저는 신우랑 남편 사이가 은근히 신경이 쓰였지만 남편은 해맑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나가 오늘 좀 힘들었나 봐. 가게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나랑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그날 신우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다. 새벽마다 전화가 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뭐 그런 걸로 그러냐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싫은 티를 내도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외에도 괴팍한 면이 있었는데 간혹가다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이 하는 떡볶이집 때문에 바쁠 텐데도 가끔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신우가 오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했는데요. 신우가 저희 집으로 오자마자 걱정하는 척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올케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 둘이 안 그래도 집안일을 누가 하네 마네 하면서 싸우고 있다며? 특히 울 동생이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고 있지?
웬만하면 우리 동생 푹 쉬게 해줘. 이거 한마디로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건데 남편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말에는 같이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나름 똑소리 나게 대꾸한 건데 신우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른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또 이번에 동생이 회사에서 승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와이프가 힘을 더 내줘야 해. 가정이 안정적이면 남편도 회사에서 더 힘을 낼 수 있거든. 올케가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밖에서 힘을 내지. 신우가 이런 식으로 참견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신우는 항상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신우가 항상 한마디씩 보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게 조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들이 저를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모든 것이 신우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신우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우가 지방에서 잘 되는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빠서 자주 볼 일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자주 보는 사이였다면 아마 진즉에 신우랑 한판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보다도 친정엄마 장례를 모두 다 끝마친 날, 금방 없어지고 만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가 이미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지병을 앓던 엄마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죠. 장례식은 패닉 상태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친정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온종일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는데요. 엄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과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장례식 첫날 신우도 조문을 왔는데요. 신우가 엄숙한 표정으로 저한테 다가왔길래 가볍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얄미운 신우라도 그때만큼은 우리 엄마 장례식까지 와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장례를 전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혼집 문 앞에 신우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없이 온 건 처음이라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신우한테 다가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아니,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들고 오신 짐은 또 뭐예요?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신우의 캐리어랑 짐가방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우가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나 동생한테 연락하고 온 건데. 무튼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어. 집에 왔으니 또 집안일 해야지. 나 밥도 못 먹었거든. 어서 밥부터 차려. 이러고 나서 저보고 현관문 좀 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또 문을 열어주고 신우 짐까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남편이 신우를 안으로 들이길래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막 잡아당겨서 방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형님이 여기 와 있는 건데 형님이 올 것 같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금 슬픔도 안 가신 상태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이러면서 신우가 도대체 왜 짐까지 싸들고 온 거냐고 캐물었는데요. 그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내가 회사 잘리고 나서 어차피 회사도 나온 김에 예전부터 생각해보고 있었던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었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사업 계획서도 냈다고 말한 것도 기억나지? 근데 그게 선정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 마냥 입을 털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도 하자고 하고 심지어 후배 한 명은 내 밑에서 일하기 위해 합격한 회사도 포기하고 나랑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았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쭉 들어보니 신우한테 그냥 돈만 빌린 게 아니었어요. 신우가 이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조건을 내세웠대요. 그래, 좋다. 5년 동안 싼 이자로 내가 빌려줄게. 근데 싼 이자로 천천히 갚는 대신 조건이 있어. 서울에 올라와서 떡볶이집을 하고 싶은데 연고가 없으니 너네 집에서 살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혼을 했잖아. 전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도시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5년 정도면 충분히 떡볶이집 자리 잡고도 남을 시간 아니야? 너 돈 갚을 동안만 살게. 신우가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격분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빌린 돈 당장 돌려주고 형님 내보내. 제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신우도 바깥에서 들었나 봐요. 갑자기 안방문이 확 열리더니 신우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올케, 지금 나 길바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야?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쩜 그렇게 피눈물도 없어? 난 이제 다 정리하고 와서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신우가 저지른 짓이 정말 대환장 파티인 게 집이랑 가게를 싹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진짜 아예 여기에 말뚝 박을 거 작정하고 온 거죠. 그런 신우가 너무 싫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색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는 게 어딨어요. 직접 와서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대화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엿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왜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색하니까 신우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우가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올케 진짜 싸가지 없네. 난 당연히 내 동생이랑 이야기하고 결정 내린 줄 알았어. 내가 큰 마음 먹고 빌려준 돈인데 감히 이런 취급을 하는 거야? 올케 말대로 그냥 갈 테니까 돈이나 돌려줘. 신우가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계좌로 입금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여기서 더 환장할 일은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싹싹 비는 거였어요. 안 돼. 나 그 돈 못 줘. 이미 사업을 시작하느라 누나가 준 돈 일부를 썼고 앞으로도 들어갈 데가 많아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제발 5년만 눈 딱 감고 참아주라. 남편이 이러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다고 빌빌거리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신우가 그런 남편을 비웃으면서 이리 말하는 거예요. 거봐. 너라면 돈 못 돌려줄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차용증은 물론 공증까지 받았어. 2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동거 조건 명시한 계약서까지 썼다고. 내가 이 계약서에 동생이 동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빌려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명시했거든.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같이 살지 않으면 동생을 고소할 거야. 나도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라서 양보 못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동생이니까 내 모든 걸 준 건데 나가라고 할 거야?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신우가 이러는데 정말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계약서를 펄럭이면서 이런 식으로 어쩔 거냐고 묻고 있었어요. 올케가 여기 봐봐.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 동생이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이 집 전세금 빼도 모자랄걸? 지금 상황에서 올케가 할 수 있는 건 고분고분하게 내 말에 따르는 거야. 신우가 이러길래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5년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견뎌줘라. 내가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이 상황이 너무 열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랑 끔찍한 동거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적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죠. 신우를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신우가 남편이 진 빚으로 저를 부려먹었거든요. 고약한 시애미들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아침이면 신우가 제일 먼저 저를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올케, 이제 일어나야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어제 저녁에 한 말 잊지 않았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 설거지까지 다 해야 해. 그리고 오늘은 가게에서 일할 사람도 부족하니까 오후에는 가게로 나와줘야겠어. 신우가 이러길래 남편은 어디에 갔냐고 물어봤거든요.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일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올케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은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 시간까지 자고 있으면 되겠냐면서 닥달하길래 일단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일어났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신우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피곤하다고? 그럼 빨리 일을 끝내고 쉬면 되잖아. 여기서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누가 집안일을 다 할 건데? 동생은 사업하느라 바쁜 데다가 시간 날 때마다 대리운전 같은 거 뛰고 있어서 바쁘고 나도 가게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잖아. 그럼 네가 집안일을 해야지. 누가 하겠어? 신우의 가르치려는 태도가 거슬리고 짜증나긴 했지만 신우나 남편이 일하러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우 말에 반박할 힘도 없이 집안일을 시작하게 됐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자마자 신우가 저를 가게로 데려갔어요.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지 가게 잡일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요리를 시키진 않고 설거지나 양파 가게 같은 것들을 시켰어요. 진짜 잠만 자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했던 거죠. 당연히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였지만 속만 삭힐 뿐이었습니다. 불만을 조금이라도 하소연하려고 치면 신우는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큰소리 쳤거든요. 이 계약서 기억하지?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동생이 이 빚을 진 건 부인인 올케 책임이기도 하니 네가 똑바로 일을 해야 할 거야. 동생이 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네가 가족이고 배우자니까 이 빚을 갚는 데 책임이 생긴 거라고. 동생이 진 빚이지만 올케가 그 남편의 아내인 이상 이 계약을 어길 수 없을걸? 그놈의 계약서만 아니었으면 신우 머리채라도 잡았을 텐데.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달을 낸 남편놈이 도움이 되기라도 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려는 남편을 붙들고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거든요. 여보,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아. 형님이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숨 쉴 틈도 없어. 집안일도 힘든데 가게 일까지 내가 다 해야 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제가 이러면서 남편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미안해하면서도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누나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누나가 우리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좀만 더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라. 남편이 이러면서 제가 더 붙잡을까봐 출근하러 휙 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신우도 다 제 속만 터지게 하는 인간들이었고 참을 입만 수도 없이 그리며 간신히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완전 터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잘 벌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신우 식당 일을 도와준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따로 일을 해야 했죠.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외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외주로 받은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는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방해하곤 했었어요. 올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그림 그리고 있어? 그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우가 이러면서 집안일은 이거 해야 하고 가게 가서는 이걸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형님, 저 이거 꼭 마감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해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 빨리 끝내고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말하면 뭐 하나요? 신우가 바로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이렇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우리 가게 일도 중요해.
네가 그렇게 일을 미루면 나 혼자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가게가 잘 돼야 우리 집도 유지될 거 아니야. 생활비로 유세 떨 거면 나도 할 말이 많아. 이 집 식비 누가 대고 있는데? 당장 오늘도 내가 가져온 반찬 먹었잖아. 내가 주는 건 생활비 아니야? 당장 와서 도와줘야지. 식비를 대준다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게에서 남은 반찬이나 식재료 가져와서 선심 쓰는 척하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가 식비 책임지고 있다고 저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신우의 말에 저는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차라리 하녀가 낫죠. 하녀는 일 시키면 돈이라도 주지. 저는 가게 일 도와도 시급도 안 쳐주는걸요. 신우 말에 대꾸하기도 귀찮아 억지로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가게에서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영업이 끝나고 힘들게 일한 전 퇴근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남은 외주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때 신우가 성큼성큼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신우가 또 양파를 한 대야씩 가져와서 제 발밑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신우가 이러는 거 있죠? 어딜 지금 가려고? 이거 다 까고 가. 안 그래도 할 일이 태산인데 너 혼자 쑥 빠지려고 해? 손님 다 빠졌다고 여우처럼 빠져나가려는 거 다 들켰어? 하여간 하는 집 참 얌체 같아. 양파 다 까면 컨펌 받고 가라. 이러면서 신우가 양파 까는 일이라도 시켜주는 걸 감사히 여기래요. 아니, 지금까지 부려먹어 놓고 또 저보고 일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쌓였던 게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신우랑 함께 살게 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일이었는데요. 1년 반 동안 이딴 생활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살이라도 성격 파탄자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신우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입고 있던 앞치마를 던져버렸죠. 그리고 신우에게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말았어요. 우리 집 점령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굴면서 살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형님 레시피 제가 훔쳐갈 거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뺏긴 다음에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신우 레시피 제 머릿속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올케, 우리 가게 떡볶이는 재료만 30가지가 들어가는데 올케가 이걸 만들겠다고? 주방일도 제대로 안 해보고 식당 운영도 안 해본 올케가 어떻게 알아? 뭐 요리라고는 집에서 한 것뿐이지 않아? 그것도 계란말이 이런 거 해봤으려나? 내 레시피는 올케 같은 사람이 따라하기 힘들고 경력이 몇 년쯤은 돼야 따라할 수 있다고. 신우한테는 자기 레시피 따라하기 어렵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신우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 30가지를 신우 앞에서 달달달 외워버렸죠.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물엿, 간장, 청주, 참기름, 깨소금, 다시마, 멸치, 육수, 쌀떡, 어묵, 대파, 양파, 당근, 양배추, 새우, 조개, 바지락, 계란, 어묵, 치즈, 모짜렐라, 우유, 버터, 카레가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가루. 아니에요? 맞죠? 제가 재료를 한 가지씩 말할수록 신우가 점점 입을 벌리더라고요. 분명히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다 틀렸는데? 머릿속에 내 레시피 저장되어 있다며 하나도 안 맞는데? 내 레시피가 얼마나 어려운데 올케가 그걸 외울 리가 없지? 신우가 이렇게 제가 말한 레시피가 엉망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뭐해요. 이미 목소리는 다 떨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도 안 맞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떡볶이 기본 재료에 항상 들어가는 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같은 재료인데 재료가 하나도 안 맞는다니 그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오히려 제가 싹 다 맞췄으니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죠. 신우는 제가 직접 요리하지 않으니 레시피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신우 주방에서 잡일을 하면서 눈으로 다 보고 익히고 있었어요. 원래 신우 레시피를 훔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눈썰미도 좋고 손도 빠르면서 요리도 제법 잘하는 편이라서 금방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나도 떡볶이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신우의 폐악질에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제가 신우 레시피를 달달 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신우가 엄청 당황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서 자꾸 선을 넘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신우 레시피를 뺏어올 거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며 선포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레시피 베껴서 뒤통수 치는 짓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길길이 날뛰면서도 제가 가게에 나가려는 건 막지 못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게 타이밍이 딱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신우랑 남편 짐을 싹 다 챙겨서 문 앞에다가 갖다 뒀어요. 제 참교육 대상에는 남편도 있었거든요. 신우의 폐악질을 모른 척하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방관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늦은 밤 남편과 신우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둔 짐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었고 신우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문 앞에 둔 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올케,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왜 내 짐이 여기 있어? 이거 올케가 한 거지? 올케 말고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황당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로 짐을 문 앞에 둔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랬어요. 내가 한 거야. 너랑 형님 보고 나가라고 한 건데? 형님, 제가 친히 문 앞에 짐도 던져뒀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 신사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신우랑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올케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 네가 진짜로 나랑 동생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신우가 이러면서 뭘 잘못 먹었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악을 질렀죠. 제정신이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제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일들인지 생각해봐. 형님은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고 당신은 내가 힘들다고 해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전곡을 찌르면서 막말을 막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제야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해보자고. 남편이 이러면서 저보고 우리 모두 이성이 있는 인간 아니냐는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말았어요. 이성적으로 얘기해보자고?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아? 하지만 매번 무시당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결단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제가 이러면서 일 키우지 말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우가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정신 나간 거 맞다니까?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말하냐?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신우가 끝까지 저를 우습게 알고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선언을 하고 말았죠. 왜 내가 그 말을 못하는데요? 어차피 이 집 완전히 내 거 될 건데요? 곧 3년 전세 계약 끝나는데 3년 전세 계약 끝나면 이 집 명의 이전이 나한테 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신우랑 남편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전혀 믿지 않길래 왜 이 집 명의가 제 집 명의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사실 이 전세 계약 집은 원래 엄마 친구네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전셋집을 3년 계약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쭉 이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친구분께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2달 전에 저를 불러서 이러셨어요. 이 집을 우리 현진이한테 주고 싶어. 앞으로 이 집에서 쭉 지내면서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 친구분이 갑자기 이러니까 저도 놀랐죠. 한참 동안 눈만 끔뻑이고 있다가 엄마 친구분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계약 연장이 아니라 아예 이 집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도대체 왜 주시는 건데요? 제가 이러면서 속으로 혹시 엄마 때문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께서 제 예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빚진 것이 많아서 그래. 나는 꼭 이 은혜를 갚기로 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 집을 주고 싶어. 엄마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전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친구분이 지금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했지만 한때는 남편을 잃고 엄청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자기 딸을 맡기고 자기는 다른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엄마 친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아이 돌봐주는 사례금을 준다고 해도 그리 많이 주지 못했대요. 우리 엄마는 엄마 친구에게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지만 엄마 친구 딸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 딸한테 예쁜 옷들을 입혀주고 생일 선물도 가격대가 나가는 걸로 사줬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질투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왜 나보다 얘를 더 이뻐해? 내가 엄마 딸인데 맨날 얘한테만 예쁜 옷 사주고 생일 선물도 더 좋은 걸로 사주잖아. 그 당시에 엄마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귓속말로 엄마 딸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몰랐는데 이제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만큼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 딸을 귀하게 키웠고 엄마 친구 딸도 우리를 편하게 생각해서 무려 취업하기 전까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엄마 친구분이 저희 집을 놀러 오셔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딸 돌봐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자리 잡아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꼭 이 은혜 갚을게. 엄마는 그런 친구에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로 엄마 친구가 돈 좀 쥐어주고 선물도 비싼 걸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도 호강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나 봐요. 엄마 친구가 성공하고 돈을 좀 만지기 시작할 무렵 안타깝게도 우리 엄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친구가 우리 엄마 병원비도 다 대주고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이유로 엄마 친구분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날 저를 불러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한테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면서 이 집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남편이랑 신우한테 밝히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내가 입장이 이렇게 돼서 전세집 재계약은 없을 거니까 너네들 싹 다 꺼져. 내가 엄마 친구분한테 그 말을 듣자마자 언제 어떻게 복수할까 속으로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지? 이제 드디어 너희들한테 갚아주게 돼서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여기까지 제 말을 듣고 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거리고 있는 걸 쭉 듣고 있었는데요. 장모님 친구가 이 전셋집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당신이 그 집 주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장모님 친구분이 안 그래도 나중에 재계약할 때도 똑같은 전세금으로 계약해 줄 테니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긴 했잖아. 그래서 당연히 장모님 친구니 재계약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놈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해줬었어? 그럼 이 집 팔아서 누나한테 빚도 갚고 수습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남편이 이러면서 빚부터 갚자는 말부터 하는데 너무 얼척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실수를 지으면서 이랬어요. 뭐? 빚부터 갚자고? 나 참 황당하네. 우리 엄마 덕분에 좋은 집을 싸게 살고 있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쳤잖아. 뭘 당연하다는 듯이 문제 없겠지 하고 앉아있냐? 너같이 뻔뻔한 놈이랑은 다시는 같이 살기 싫어. 난 무조건 너 내보낼 거니까 거처 주소 알려주면 거기로 이혼 소장 보내.
신우랑 남편이 제가 이혼이라는 카드까지 꺼낼지는 몰랐는지 엄청 충격받은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특히 더 놀라서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무슨 이혼이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동안 잘 이겨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누나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위로해준 건 기억 안 나? 남편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이러는 건 이해하는데 선을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경하게 이리 선언하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농담 아니야. 무슨 이혼을 농담으로 해? 겁먹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제가 이러니까 다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거예요. 결국 신우가 이렇게 말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올케 미안해. 정말 몰랐어. 올케가 이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발 내 동생이랑 이혼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 동생이라면 100% 내 돈 못 갚을 거라고. 못 갚을 것 같아서 올케한테 갑질을 한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신우가 말하는 꼴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돈을 못 받을까 봐 절 붙잡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정이 떨어지고 있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이랬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할게. 그동안 지은 죄만큼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취소해줘라. 남편이 이러면서 징그럽게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일침을 날려버렸어요.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날 배신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나랑 상의 안 하고 큰돈을 빌려놓고 형님한테 갑질당하는 거 보고만 있었던 것들 다 기억해. 그리고 뭐? 위로? 내가 빚이랑 형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할 때마다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면서 자리 피하는 게 위로였어? 그게 위로라면 그딴 거 안 받아도 될 것 같더라. 당신이랑 당신 누나만 보면 욕 나오니까 제발 좀 꺼져. 제가 이러면서 남편한테 신우 데리고 얼른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절박한 목소리로 매달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올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올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제발 나 좀 봐줘. 이혼만큼은 안 돼. 내 돈은 어쩌라고. 사실 올케 없으면 장사 안 된단 말이야. 올케 없이 그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받아. 올케가 진짜 일을 잘해서 가능했던 거지. 나 진짜 힘들어. 이러면서 신우가 제 왼쪽 다리를, 남편이 제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열받은 저는 마침 옆에 있던 청소기를 휘두르면서 빨리 나가라고 위협했어요. 시모랑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보고 미안하다, 진정해라, 우리 용서 좀 받아달라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악에 받친 채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더 이상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라니까. 내가 니들 인생 쪽내기 전에 둘 다 사라져. 신우랑 남편이 청소기에 아예 밀려나서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주랭랑을 쳤어요. 그 뒤로 제 신혼집을 팔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신혼집은 왜 팔았냐고요? 일단 제가 남편이랑 이혼 소송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결혼 생활을 보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하죠. 남편분에게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 몰래 큰돈을 빌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멋대로 빚을 낸 증거들을 모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안 그래도 저랑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서 이사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상의도 없이 빌린 돈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신우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뒤에도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수입이 진짜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제가 외주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남편이 간혹 시간 날 때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일 등을 뛰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신우한테 빚을 갚아야 해서 쪼들리고 있었는데요. 남편 통장 내역만 봐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 자체라 충분히 소송할 만했죠. 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같은 증거들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시모 엿먹이려고 신우랑 남편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혼에 대해 100% 완전히 결심을 굳힌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나름 머리를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을 방문해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의료 기록도 제출해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했는데 재산 분할은 뭐 남편이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이게 하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저에게 집이 있었고 이 집은 증여 재산이었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 집 한 돈으로 떡볶이 집을 차리고 제 한 몸을 눕힐 조그만한 집도 구했죠. 신혼의 떡볶이 집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떡볶이 레시피에 거기에 제가 응용을 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떡볶이 장사를 했더니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떡볶이 집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전 남편이 전 신우한테 돈을 빌려갔지만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그 사업이 망했나 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당연히 안 받으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할 용건이 없었고 왠지 모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재결합하자고 사정하려는 전화 같아서 씹은 건데요. 근데 전 남편이 문자로 자기 사업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언젠가 망할 거라는 건 예상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망한 게 확정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의 입으로 직접 망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다음에 또 전화가 올 때 받아봤어요. 제가 그때 여보세요 하자마자 전 남편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여보, 내 사업이 결국 망해버렸어. 그 후로 빚이 많아져서 그런데 위자료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진짜 빚 때문에 숨이 막혀서 그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허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거칠게 쏟아냈는데요. 야, 그 위자료도 다달이 나눠서 쪼개서 내게 해주고 있는데 줄여주기까지 하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돈 제대로 갚아라. 정 어려우면 옛날처럼 네 누나한테 돈 빌리던가. 제가 이러면서 네 잘나신 누나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누나도 예전만 못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누나가 서울에서 하던 떡볶이집 규모를 혼자서 감당을 못하더라고. 사람 쓰라고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아까워하다가 결국 누나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여러 번 했나 봐. 시킨 메뉴랑 다른 걸 가져다주고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고. 결국 그 실수들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나도 조바심이 났는지 인건비 감수하고 직원을 고용한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가게를 뺏겨버렸어. 가게를 뺏겼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래? 우리 누나 가게가 꽤 잘 됐잖아. 실수들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 말이 돌아 좀 타격은 있었어도 떡볶이 맛은 있으니 꾸준히 오는 손님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누나 가게가 잘 되는 거 보고 건물주가 눈독 들인 거야. 재계약 기간이 다가왔는데 건물주가 월세랑 보증금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리더니 내쫓아냈대. 더 충격적인 건 뭐였는지 알아? 우리 누나가 고용했다던 직원 있지? 그 사람이 건물주 딸이었대. 일부러 레시피 빼오려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우리 누나가 요리하는 거 은근슬쩍 몰래 훔쳐보면서 흡사한 레시피를 만든 거야. 그래서 누나 내쫓은 가게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베껴 만든 레시피를 메뉴에 올려놓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레시피 절대 못 따라할 거라고 어쩌느니 하더니 결국 나 말고 건물주 딸한테도 레시피를 뺏기고 가게까지 뺏긴 신우를 보니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소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알게 된 누나가 열받아서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건물주 딸이랑 머리채 잡고 싸운 거지. 근데 결국 우리 누나만 고소당해서 합의금 물어줬어. 레시피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드니 누나가 분리할 수밖에 없더라고. 결국 누나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떡볶이집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망하는 수순이라 지금 가게 단내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뭐? 신우 떡볶이집이 망했다고? 그게 진짜 사실이야? 지방에 다시 내려가서 가게를 다시 열었는데도 망했다는 건 믿기지 않았어요. 신우가 재수없긴 했지만 떡볶이 하나는 맛있긴 했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신우가 망한 걸까 상상해봤는데요. 그리고 전 남편 입에서 상상 밖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나가 이혼했을 때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실컷 욕했었거든. 근데 실은 누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거래. 사실 누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고 상간남한테까지 버려졌다는 거야. 근데 누나가 떠난 사이에 동네에 뒤늦게 누나가 불륜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장사가 쫄딱 망했대. 그런 곳은 동네 장사라 동네에서 평판 망하면 정말 끝인데 그래서 이혼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이런 이유로 전 신우가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신우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듣게 되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죠. 진짜 너네 집안은 왜 그 모양이냐? 너도 그렇고 네 누나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어? 진짜 어이가 없네. 전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전 남편이 저한테 애원하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도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알았으니까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위자료 조금만 줄여주라. 전 남편이 이러면서 간절하게 부탁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을 내치고 말았어요. 너 돈 없는 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너 알아서 해결해. 따박따박 날짜 맞춰서 위자료 잘 보내라고. 안 그러면 강제 추심 신청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거의 울듯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줘.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할게. 진짜 이번에는 다를 거야. 당신도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전 남편이 자기가 변했다고 막 어필을 하고 있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부리고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는 이미 예전에 다 썼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이혼한 사이라 이제 남남 됐으니까 전화해서 징징대지 말라고. 제가 이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길래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전신우랑 전 남편을 제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열심히 가게 일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떡볶이집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서 체인점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사연글을 보내보게 됐어요. 제가 직접 결혼 생활을 겪어보고 이혼을 해보니까 이혼은 그렇게까지 비극이 아닌 것 같아요. 비극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에게 사랑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집착하지 마시고 견디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벗어나시길 바랄게요.